네,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주가 폭락에 금감원 제동까지 이수 페타시스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롯데그룹 이슈 전해드릴 텐데 두 이슈 다 트럼프 당선인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뭘지 함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대담한 대담은 조호진 타쿄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금감원이 지난 2일이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는데 예. 이수 페타시스 기업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스페타시스 낯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그 기판을 갖다 만드는 이제 기업입니다. 기판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PC에 들어가는 뭐 그것도 기판이고, 근데 이스페타시스는 거기서 초기판, 이래서 보통은 기판이 18개 이상이 생기면 이제 초다층 기판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그 초다층 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큰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도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아니, 기판은 뭐 다 누구라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게 이렇게 그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초기판, 초다기판, 다층 기판이 왜 중요하냐면은 AI 고속 서버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AI 고속 서버라는 거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엔비디아의 H100이나 B100이라는 이제 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 메모리 장치가 필요하니까 HBM3가 필요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갖다 설치할 때 기판이 필요한데, 그 기판이 바로 이스페타시스의 이제 초다층 기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스페타시스가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가지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주가가 올랐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거 이스페타시스 주가 어느 때까지 올라갈 것이냐, 생성형 AI로 관련된 그 종목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 상반기냐, 내후년까지냐, 이런 것들은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갑자기 뭐 그 큰 변수가 생겼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수 페타시스는 AI 기업이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예, 있으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고요. 근데 뭔가가 지금 브레이크가 지속적으로 걸리고 있는데 어떤 인수 얘기가 약간 껴 있어요. 예, 예. 네, 어떤 얘기인지. 그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인수에 꼈기 때문에 이제 네. 그 주가가 이제 곤두박질쳤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스페타시스가 돌연 제이오라는 이제 2차 전지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이제 공시를 했어요. 제이오는 2차 전지 기업이고. 이 공시도 좀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장 마감 이후에 공시할 수 있는데, 그 장 마감이면 공시하는 것이 시간차 간격으로 이제 공시를 하면서 많은 이제 주주들과 시장에서 원성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제이오를 인수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공시를 하면서 이스페타시스가 제이오를 인수하기 위해서 한 5천억이 넘는 이제 그 자금이 필요하다. 5천억이나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천억이 넘다 보면 당연히 이스페타시스의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한 주 가격이 이제 희석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는데, 심지어 그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거기에 제이오를 갖다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예정했는데, 아니 제이오가 예를 들면은 생성형 AI랑 관련된 다른 종목에 투자하겠다든지 생성형 AI와 관련된 회사를 인수하겠다 이러면 이제 그나마 덜할 텐데 불구하고 이스페타시스가 제이오 2차 전지 기업 인수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면 2차 전지 뭐 지금 화면 시청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2차 전지는 작년 8월부터 그 전체적인 주가 업종이 계속 꼰박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페타시스가 왜 제이오를 인수하겠다는 건지 동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페타시스의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올해 이스페타시스의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엔비디아와 흐름을 또 같이 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차 전지 기업 제이오를 인수한다고 하자 좀 투자자들이 이거는 뭐지? 뜬금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 와중에 또 유상증자 소식까지 전했잖아요. 투심이 많이 악화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곤두박질 쳤고. 예. 근데 이제 2차 전지 기업 인수에 대해서 사실 이제 트럼프 당선인 그 공약 이슈와도 좀 결부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자체는 뭐 이렇게 전기차랑 이렇게 연관된 이제 업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전기차를 생각을 할 때 사실은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고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 후보의 해리스는 자기의 전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뭐 심지어 부통령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IRA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전기차 업종을 지원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뿐만 아니라 작년 여름부터 내가 다시 백악관에 돌아간다면
내연 신차를 내연기관 신차 판매하겠다. 이거는 뭐 전기차 하기는 날벼락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기차는 계급장을 떼고 계급장을 뗀다는 것은 정부의 보조금을 떼고 기존에 했던 그 자동차인 내연기관차랑 붙는다면 시장에서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그건 이제 시장의 여러 가지 지표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2차 전지 전기차 업종에 투자하신 분들은 누가 당선이 되느냐.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냐, 해리스가 당선될 것이냐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 전에 초미의 관심사인데 당선이 누군지 결정되기 전, 그러니까 11월 5일 날 결정되기 전이라면은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무엇이 이스페타시스가 제2호를 2차 전지 전기차 중요한 업종 아니야? 유명하잖아. 기술력 검증됐어. 이런 맥락에서 만약 그 전에 결정했다 그러면은 그나마 이해를 하겠지만 11월 5일 날 그리고 예상보다 빨리 그건 저희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트럼프 당선자가 당선이 확정이 빨리 됐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6일 날 이제 그 12시쯤에 당선이 확정되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상으로 트럼프 당 후보자 인기가 높았고 이래시 이제 그 공화당의 레드 스윕 그러니까 상원 하원이 다 이제 압도하면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미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입장이냐면 트럼프가 당선됐어도 IRA가 사실 법으로 된 거야. 법으로 된 걸 대통령이 다 없앨 수가 있냐? 그런 어떤 입장도 있었어요. 참 이해를 못 가는 게 뭔가 너무나 집착을 많이 하다 생기니까 그 판단이 흐렸다 생각하는데 심지어 트럼프 당선자가 당선이 된 확정된 이후에도 하원이 마지막으로 미국의 하원까지 공화당이 장악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IRA를 뒤집게 모든 이제 기반이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이후에 이스페타시스가 제2호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좀 현명하지 못고 합리적이지 않은 그 결정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말이 많고 탈이 많았던 이유는 사실 이제 유상 증시에 대한 그 유상 증자에 대한 공시 이런 것도 있었어요. 투자자들이 잘 못 보는 시간대에 한 올빼미 공시 문제도 있었고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치 희석 때문에 보통 또 악재성 재료로도 인식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주가가 이제 고꾸라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금감원이 여기 제동을 걸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가도 일정 부분 좀 변화를 당시에는 보였고 그 흐름을 좀 연결해서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스페타시스가 제2호를 좀 이상한데 제2호를 인수하겠다는 거 어째 인수하겠다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결정에 따라서 주가는 급격하게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는데 이스페타시스가 유상증자 하겠다고 했으니까 유상증자 하겠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서류를 이제 공시를 해야 되고 금감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서류를 보고 그 다음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너네가 금감 제동 걸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제동 걸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스페타시스가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다시 제출해라. 이거는 이제 금감원이 전형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금감원 제동을 거니까 시장에서는 금감원 제동을 걸었으니까 이스페타시스가 제2호 인수가 사실은 이제 어렵지 않느냐, 심지어 물 건너갔다라는 어떤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의 그 원래 기업 본연은 이제 왕성하고 좋고 왜냐하면 엔비디아랑 엔비디아랑 생성 AI는 내년까지도 쭉쭉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이스페타시스의 본연의 사업으로 복귀한다면 주가가 다시 올라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급등했습니다. 그 금감원 제동 걸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중요하고 오늘의 이제 공시로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상증자 제동 건 이후에 이제 주가는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그럼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될까요? 주가 관련해서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규정은 금감원에서 제동을 걸었을 때 이스페타시스가 3개월 이내에 보완을 해서 하면은 이스페타시스가 난 여전히 제2호를 인수할 거야라는 추진을 갖다가 보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스페타시스가 3개월 이내 정정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은 이스페타시스 경영진도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제2호 인수하지 않아야겠다라고 결정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주가가 완벽하게 회복을 하고 그것에 이제 투자 수익으로 이제 그 기회가 되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 아시겠지만 지금 그 이후에 지난주 그 화요일 밤에 계엄 선포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다 지금 주저앉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페타시스 역시 이제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도 다시 주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이스페타시스 3개월 이내에 금감원에서 사실은 이제 한정된 기한의 마감 시간에 그 정정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은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보면 화면대로 그 46,000원 했던 그 당시 주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정정 신고서를 내야 하고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유증 자체가 철회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지금 금감원 보면은 뭐 고려아연도 그렇고 두산 밥캣도 그렇고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그 모습들이 포착이 되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사실은 이번에 금감원이 브레이크를 걸어온 것이 단순히 한 번의 브레이크로 끝나지 않고 아예 이스페타시스가 그 인수 철회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최은범 회장과 MBK 측이 엄청난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데 최은범 회장이 히든카드로 이제 유상증자를 내놨어요. 사실은 이제 경영권 분쟁이 붙은 가운데서 유상증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려아연이 무리하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감원 좀 시차는 있었습니다. 금감원이 유상증자를 거니까 최은범 회장이 받아들이고 금감원이 유상증자를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한 번의 이제 경영권 분쟁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려아연이 뭐 200만 원까지 갔었죠. 지금은 뭐 아까 말씀 탄핵의 어떤 이슈로 말면서 고려아연 주가가 오늘도 보니까 많이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 사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결국은 통과되는 것으로 갔지만은 그 이박현 원장이 두산 바켓을 갖다가 흡수합병을 해서 이제 두산 지주 밑으로 붙이겠다는 에너빌티 어떤 그 사업 보고서도 결국 두 차례나 이제 세 차례나 이제 그 철회 그 기각을 내리면서 그 시간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금감원이 능동적으로 이제 시장 개입하다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이스페타시스도 그러면 제2호에 대한 인수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 전망이 이제 시장에서 힘을 얻은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밸류업에 역행한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었던 게 그 당시 이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습 공시, 올빼미 공시 논란도 있었고 주주 가치 훼손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있었는데 일단 금감원 제동으로 유상증자 신고서, 증권 신고서를 말씀드린 대로 효력이 이제 정지된 그런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왜 연관됐는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롯데가 이슈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이 이슈를 주목을 하시는데 롯데가 3세 신유열 부사장 이제 이번에 승진을 했습니다. 뭐 이미 롯데지주 미래 성장 실장을 맡고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그 부사장으로 승진한 이후에 바로 한 행보를 보니까 지주사 지분을 매입을 했더라고요. 뭔가 이제 확장하려는 그런 의도가 이제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추가로 이제 공시에 대해서 이제 교육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신유열 부사장은 최대 주주인 신동빈 회장의 외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시 규정에서는 총수라고 얘기한다는 게 정확한 표현은 동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공시 규정은 금감원에서 다루지만은 한국거래에서 다루지만은 이제 재벌에 대한 지배구조 공정거래위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에서는 매년 5월이면은 주요 그룹에 대해서 동일인이라는 것을 지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삼성그룹은 이재용 회장이고 롯데그룹은 이제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입니다. 우리가 보통 총수라 얘기하는 동일인의 6천 이내에는 한 주만 거래를 해도 임원으로 간주해서 공시를 해야 될 의무가 생기고 그때는 이제 그 어떤 공시를 해야 되냐면은 최대 주주 보고서라는 형식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 최대주주라는 거를 제가 굳이 설명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최대주주 보고서는 특이하게 국적을 표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유열 그 부사장이나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신유열 부사장이 뭔가 주식을 거래하는 걸 상당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국적이 표기돼 국적이 일본 국적이죠. 그러면 누가 그 일본 국적인 총수를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사실 롯데그룹은 신유열 이제 그 부사장이 이미 경영 전면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많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37세까지는 사실은 경영 전면에 나서지 않았어요. 이제 그것이 아까 말한 국정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라 봅니다. 그래서 결국 37세 넘었고, 그리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임원도 달고, 이번이 첫 번째 주식 매입은 아니고, 이번 첫 번째 주식 매입은 아니지만, 이 롯데그룹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신유열 부사장이 부사로 승진한 다음에 이제 롯데 지주에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그 여기 화면에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신유열 부사장이 4,620주를 갖다가 장내 매수를 했고, 뭐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은 신유열 부사장이 본격적으로 총수가 되려면 사실 아버지가 야 네가 앞으로 차기 회장이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분을 승계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예. 이런 맥락에서 신유열 부사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지분을 매입했다 볼 수 있고 그다음 화면에서 글씨가 작아서도 안 보일 수 있는데 왼쪽에 보면 국적이 표기되어 있죠. 국적이 일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어떤 규정이다. 그리고 최대 주주 보고서가 그런 맥락에서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신유열 부사장은 37살부터 이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앞서서 조 대표님 말씀하실 때 신동빈 회장, 그러니까 부친과 그리고 지금 그 3세 부사장과의 그 이력을 봤는데 좀 비슷해요. 맞습니다. 행보가 좀 비슷해서 지금 이제 승계 작업이 확실히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뭐 올 연말 인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한 이후에 이제 행보가 지주사를 매입하는 흐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롯데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여기저기서 미기설이 터져 나와서 결국은 많은 이들한테 실적으로 증명을 해봐야 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난관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롯데그룹이 뭐 그 제가 이 말씀드리면 놀라시는 분도 계실 텐데 롯데그룹 우리나라 재계 서위에서 재계 순위에서 6위입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어떤 자산과 매출을 올리는 기업인데 롯데그룹이 비교적 그냥 큰 잡음 없이 물론 이제 예전에 신동주, 신대모 형제의 난이 있긴 했지만은 비교적 큰 잡음 없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한 3주 전부터 롯데그룹 전체의 유동성이 안 좋다라는 이제 얘기가 돌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롯데그룹이 좀 충격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출을 빌리면 담보를 낸다야 되니까 그 담보로 이제 롯데그룹의 상징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를 갖다가 담보로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롯데그룹의 어떤 유동성 위기가 사실 인정했다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까 오늘 말씀드린 신유열 부사장이 3세 승계로 가려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는 지분만 증여를 하거나 물려주면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예전보다 많이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유열 부사장이 롯데그룹의 총수가 되려면 총수에 합당한 경영 능력을 보이고 신유열 부사장 예를 들면 정의섬 회장으로 치면은 정의섬 회장도 신유열 부사장처럼 총수의 외아동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외동 아들이니까 저 사람이 이제 총수가 될 거라고 다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몽구 회장이 어떻게 했냐면은 정의섬 회장의 경영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아로 보냅니다. 현대가 아니고 기아로 보냅니다. 현대가 아닌 기아로 가서 정의섬 회장이 경영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시도를 한 것이 성공을 했어요. 뭐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기아에서 소울이라는 자동차를 내놓으면서 야 우리는 디자인에 승부를 걸 거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소울이 잘 팔리고 그다음에 다른 K5, K 시리즈도 잘 팔리고 이러면서 정의섬 회장이 그때는 이제 뭐 사장이었지만은 전체적 경영 능력을 입증을 하면서 다시 현대차 넘어갑니다. 그러는 지금 이제 명실상부한 현대차 그룹의 회장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신유열 부사장도 아까 말씀드린 일본 국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감점입니다. 누가 봐도 감점이죠. 롯데 임원들도 만나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런 감점을 갖고 있는 신유열 부사장이 롯데그룹의 총수가 되려고 하면은 확실한 경영 능력을 입증해야 된다. 이거를 위해서 신동빈 회장의 보관이 무엇이냐면은 자신과 동일한 롯데그룹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롯데호텔이라든지 롯데제과의 경영자로서 입문을 시킨 것이 아니고 롯데케미칼, 신동빈 그 회장도 처음에 호남석유화학, 예전에 이제 롯데케미칼 전신이 호남석유화학이었거든요. 호남석유화학에 입사를 한 다음에 경영 능력과 경영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유열 부사장도 처음에 상무로서 롯데케미칼에 입사를 해서 롯데케미칼의 매출과 실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도 있었다고 보는데 무엇이냐면 롯데그룹이 롯데케미칼 주도해서 그 일진 머티리얼스를 그 경영권 프리미엄을 100%를 주고 7조 원을 갖고 일진 머티리얼스 인수를 합니다. 그때만 해도 전기차 시대 열리고 전기차 시대에 필요한 2차 전지에 동박이 일진 머티리얼스가 기술력이 크니까 강자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줄만하다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신유열 그 상무의 경영 실적을 입증을 하고 더불어서 이제 3대 승계를 갖다가 탄탄하게 밟으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당선됐죠. 그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전기차 시대가 내리막길 걷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부동산 PF가 터지면서 롯데건설의 어떤 유동성 위기가 불거졌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롯데케미칼이 뜻대로 안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유열 부사장의 경영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이 사실 더 악화됐다. 이것은 롯데그룹에게 되게 악재이고 또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롯데그룹의 주가가 계속 이제 뻗어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연 이제 구원 투수가 있을지,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2기에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지 사실 신유열 부사장이 그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셈법이 좀 복잡할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롯데그룹이 또 의외로 이제 석유화학 부문이 전체 그룹 매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50% 넘습니다. 그러면 석유화학에서 마진이 많이 나고 영업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롯데 석유화학이 사실 안 좋은 이유는 무엇이면 근본적으로 유가가 한때는 뭐 바이든 정부 때 뭐 90달러까지 가기도 했었지만 계속 내려가서 지금 유가가 WTI 기준 70달러 미만 내려왔어요. 그건 왜 그러냐? 여기에서 트럼프 당선과 맞물려 있는데 트럼프 당선자는 시종 일관 무엇을 요구하느냐? 셰일가스 증산을 요구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셰일가스를 억압을 했어요. 왜냐하면 셰일가스를 하면은 환경 피해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셰일가스를 섣불리 증산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예. 아니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과 그 일반 서민들의 유가가 내려가는 게 좋지 무슨 저기 셰일가스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트럼프 당선자는 그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계속 시종일관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증산을 갖다가 300만 배럴 이상을 하겠다. 하루. 그럼 미국이 지금 1,300만 배럴을 내놓는데 300만 배럴은 23% 증산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당선자 내년 1월 20일 날 임기가 시작되면은 유가가 50달러에 지금 60달러니까요. 50달러에 갈 것이고 예전에 셰일가스 붐을 갖다가 복귀를 해본다면 그때 40달러다가 무너졌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가가 내려가면은 석유화, 롯데그룹뿐만 아니라 모두 석유화 업종에는 완전히 악몽입니다. 이렇다면 심리열 부사장이 경영 실적을 임직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매출의 절반이 석유화학인 롯데그룹에서 전기차에 이어서 이제는 석유화학까지 여러 가지 이제 난관을 극복할 거리는 있습니다. 어쨌든 신유열 부사장이 여러 가지 시험대를 통과해야지 인정을 받을 텐데 이제 많은 눈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관전 포인트 세우시면서 롯데그룹의 향후 방향성도 점검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트럼프 당선인의 연관성 이 두 가지 이슈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조호진 타큐 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